남편의 목숨값이었던 전 재산을 며느리가 훔쳐갔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어미에겐 효도를 하고 스스로는 명품으로 치장하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은 그런 아내의 편에 서서 이 어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들을 가슴에 묻고 제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71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 귀퉁이에서 40년 넘게 떡볶이를 팔며 살았죠. 제 하루는 늘 동트기 전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시작됐어요. 남편 강대호 씨는 나보다 2살 많은 73인데 그 양반이랑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나서는 게 우리 부부의 평생이었거든요. 짠내 섞인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면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우리 가게는 번듯한 점포도 아니에요.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좌판이죠. 쇠로 된 떡볶이 파는 수십 년 세월에 까맣게 길이 들었고 제 손마디는 그 세월만큼 굵고 투박해졌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남편과 내 입에 풀칠했고 하나뿐인 아들 이진우를 번듯하게 키워냈으니까요. 우리 부부에겐 변변한 연금 하나 없었지만 낡은 통장 하나에 꼬박꼬박 모아둔 쌈짓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고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가게를 마치고 영도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숨이 찼어요.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던 언덕이 이젠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낡은 벽에 걸린 아들 진우의 어릴 적 사진이에요. 까맣고 조그만 녀석이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쓰고 저랑 남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은 그 사진만 보면 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진우 어릴 땐 참 착했는데 고놈이 서울 가서 대기업 과장까지 달고 참말로 용됐다. 맞아요. 우리 진우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릴 땐 학교만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였죠. 명절에 내려오면 낡은 집 구석구석 손봐주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힘든 일 좀 그만하이소라며 저희를 챙기던 속 깊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IT 회사 팀장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며느리 유진이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했죠. 처음 인사 왔을 땐 어찌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저런 복덩이가 우리 아들에게 왔구나 싶어 눈물이 다 났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서울에 집을 얻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진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어머니, 저 바빠서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다 서울살이가 팍팍해서 그러려니 아들 내외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눌렀어요. 그래도 가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곤 했어요. 진우가 우리랑 통화할 때면 옆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아직도 시장에서 그거 하신대. 당신 친구들 와이프는 부모님이 강남에 건물 사줬다던데. 남들이 알면 창피한 줄 알아.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 같았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 똑같은 속삭임에 매일 밤낮으로 뇌가 씻겨 내려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우리를 부끄러워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갔어요. 본인도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 아들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우리 형편이 생각보다 더 초라하니 실망도 했겠죠. 그래도 그렇지 자식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아들 네 집은 사진으로만 봤는데 우리가 사는 영도의 낡은 집과는 세상이 다른 곳이었어요. 번쩍이는 강남의 아파트, 온갖 최신 기계들로 가득 찬 집. 우리 집은 시간이 멈춘 곳 같았고 아들 네 집은 저 멀리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죠. 그 간극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밤새 끙끙 앓으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가뜩이나 안 좋던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서는 손도 못 대게 했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이대로 두면 아예 못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난데 저 양반이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눈앞이 캄캄했죠. 부산에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 우리 아들이 있는 서울, 제일 큰 병원으로 가서 최고의 의사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KTX 표를 예매하려고 했지만 눈앞이 캄캄했어요. 조그만 화면에 뭐가 그리 복잡한지, 눌러야 할 건 왜 이리 많은지 한참을 낑낑대다. 결국 옆집 사는 젊은 총각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학생, 미안한데 이거 기차표 좀 끊어주면 안 될까? 멋쩍게 웃으며 부탁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세상은 이렇게 휙휙 변하는데 나만 홀로 과거에 멈춰서 있는 것 같아 한없이 초라했죠. 겨우 표를 끊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의 상태를 설명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그런데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먼저 묻어나는 듯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연말이라 정신없이 바쁜데 어떻게 갑자기 오신다고 하세요? 옆에서 며느리가 주말엔 우리도 좀 쉬어야죠.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게 희미하게 들렸어요. 순간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놈아, 네 아비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생겼다는데 바쁘다는 소리가 먼저 나오나. 제 평생 아들에게 그렇게 고함을 친 건 처음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내 진우가 마지못해 알았어요. 그럼 오세요라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쭉 빠졌어요. 아들에게 악을 쓴 것에 대한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하고 비참한 마음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부산항의 풍경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냥 아들 얼굴 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울역에 내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산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많고 다들 어찌나 바쁘게 걸어가는지 저랑 남편만 촌에서 온 사람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죠. 남편은 절뚝거리며 겨우 제 팔을 붙잡고 섰고 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출구를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하니 자기는 바빠서 못 나오고 며느리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에 저만 치서 하얀 코트를 입은 유진이가 뾰로통한 얼굴로 우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가까이 온 며느리는 우리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비는 있으셨고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이 꼭 돈도 없는 양반들이 서울까지 올 용기는 있었네요. 라고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콕 찔렸지만 애써 웃으며 괜찮다,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우리를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택시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연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차가운 침묵이 어찌나 무겁던지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더 가관이었어요. 무슨 놈의 병원이 시장통보다 더 복잡한지 사방에 번호표 뽑는 기계, 수납하는 기계가 널려 있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우리를 벤치에 앉혀놓고는 휙 가버렸어요.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보호자들이 옆에 꼭 붙어서 손도 잡아주고 물도 떠다 주는데 우리 부부만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는 저 멀리 벽에 기대서서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작은 동네 의원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이웃 아저씨처럼 반겨주던 그곳이 말이에요. 드디어 남편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 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의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했어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
뼈끼리 부딪히고 있는 상태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죠. 수술비는 이것저것 합쳐서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백만 원이라니. 우리 떡볶이 가게 몇 달치 매출이랑 맞먹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돈이 문제인가? 사람 목숨이 먼저지. 어떻게든 이 양반 다리는 고쳐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며느리가 대뜸 묻는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 근데 수술하시면 간병은 누가 해요? 진우 씨랑 저 둘 다 회사 다녀서 바쁜데. 돈 걱정, 남편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 불편할 걱정부터 하는 며느리를 보니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래도 꾹 참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대답했죠. 문제는 수납할 때 터졌어요. 수납 창구 직원이 어르신, 저기 있는 키오스크에서 결제하시면 더 빠르세요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놈의 키오스크라는 기계 앞에 서니 눈앞이 캄캄했죠. 화면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글씨들만 가득하고 뭘 눌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버벅거리며 헤매고 있으니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유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 손을 휙 낚아채듯 하더니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신용카드를 가져갔어요. 제 평생의 재산, 우리 부부의 목숨줄이 담겨 있는 단 하나의 카드였죠. 며느리는 기계를 몇 번 쓱쓱 누르더니 금방 결제를 끝냈어요. 영수증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유진이는 어머님, 부산 내려가는 버스 시간 늦겠어요. 빨리 가셔야죠. 라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정신없이 며느리에게 이끌려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그 순간에는 카드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우리를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면서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빼꼼 열고는 조심히 가세요. 한마디만 던지고 쌩안이 가버렸어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였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는 걸 보다가 문득 지갑을 확인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카드가 없었어요. 아차, 며느리가 그냥 가져갔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에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게 버스 안에서 유진이에게 수십 번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다 겨우 연결이 됐는데 며느리는 아주 귀찮다는 목소리로 아, 네, 제가 바빠서요. 다음에 내려갈 때 드릴게요.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진우야, 유진이가 엄마 카드를 그냥 가져간 것 같다. 빨리 좀 돌려달라고 얘기 좀 해줘라. 하지만 아들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에이, 어머니. 유진이가 알아서 하겠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대한 서울 한복판에서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가족 안에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방인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평생 모은 돈이 남의 손에 들어가 있는데 아들이라는 놈은 아내 편만 들며 태평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 손을 떠난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우리 부부와 아들 내외 사이의 인연을 송두리째 끊어버릴 불길한 예고편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며칠 동안 제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남편은 통증 때문에 밤마다 앓는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죠. 괜찮을 거야. 서울 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수술만 하면 낫는다고 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어요. 며느리가 가져간 그 카드 때문이었죠. 전화를 할 때마다 유진이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회의 중이다, 외근 중이다, 운전 중이다. 세상의 온갖 핑계는 다 가져다 붙였죠. 아들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유진이도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데 좀 이해해 주세요. 알아서 보내주겠죠.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제3자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너무 늙은이처럼 닥달하는 걸까? 요즘 젊은 애들은 바쁘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자갈치 시장은 대목을 맞아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지만 우리 부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의 낡은 겨울 외투, 팔꿈치 부분이 해져서 제가 오랜만에 반지꼬리를 꺼내들고 그걸 꿰매고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데 옆에 놓아둔 제 낡은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팅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봤죠. 부산은행 카드 승인.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액수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320만 원. 고급 안마의자. 잘못 본 거겠지. 스팸 문자일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는데 곧이어 또다시 팅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150만 원. 프리미엄 홍삼 선물 세트.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는데 마치 저를 조롱이라도 하듯 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팅. 480만 원. 명품 핸드백. 팅. 850만 원.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마지막 문자는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죠.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화면 아래 선명하게 찍혀 있는 글자. 잔액, 영원, 영원.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시장 좌판에 앉아 찬바람 맞아가며 떡볶이를 팔아 모은 돈. 남편 수술비 하려고 우리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으려고 눈물겹게 지켜온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죠. 신호음만 계속해서 귓가를 맴도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목숨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어요. 순간 얼마 전 옆집 손녀가 깔아주며 가르쳐줬던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소통한다면서 며느리 이름만 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고 더듬더듬 며느리의 이름을 쳤어요.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며느리의 계정을 누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의 페이지는 방금 제가 문자로 받은 그 끔찍한 결제 내역들의 온라인 전시회나 다름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유진이의 친정어머니가 번쩍이는 새 안마의자에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사랑하는 울엄마,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 효도, 딸이 최고.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썩어가는 다리를 고칠 돈으로 자기 엄마에게는 꽃길을 깔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자 산더미처럼 쌓인 홍삼 선물 세트 사진이 나왔어요. 어머니 건강은 내가 챙긴다. 가족사랑, 그 어머니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서 허수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셀카 사진. 1년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 FLEX 연말 보상. 그 밑으로는 친구들의 댓글이 가득했어요. 와, 유진이 진짜 효녀다. 남편 돈 잘 버나 보네. 완전 부럽다. 목걸이 너무 예뻐. 어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며느리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피눈물로 산 허영을 말이에요. 저는 수십 년간 모은 피 같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심지어 아들의 성공을 과시하는 소품으로 며느리의 효심을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어머니로서의 제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였죠. 제가 넋을 잃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왜 그러나? 얼굴이 새하얗네. 다정하게 묻는 남편의 목소리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말없이 영원히 찍힌 통장 잔고 문자 메시지가 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평생 묻어나고 듬직하기만 했던 그 양반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지는 걸 보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죠. 그저 서로의 떨림을 느끼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의 수술비, 우리의 남은 생, 그 유일했던 희망이 모두 그렇게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지만 우리 집에는 명절의 흥겨움 대신 찬바람만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훔쳐간 돈 생각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남편은 끙끙 앓는 소리만 냈고 저는 텅 빈 쌀독을 보며 망연자실했죠. 아들 내외가 온다는데 상에 올릴 떡국 끓일 쌀조차 없었으니까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저는 염치불구하고 옆집에 찾아가 쌀 한 줌과 고기 몇 점을 빌려야 했어요. 초라한 밥상을 차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신세가 어쩌다 이리 됐노.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죠. 그때였어요. 진우에게서 전화가 온 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 저희 처가에 먼저 들렀다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일방적인 통보였죠.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저는 이미 체념한 사람처럼 힘없이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끝도 없이 기다리는 동안 저는 홀린 듯이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퀴퀴한 종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40년 전 영인의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업자 등록을 냈던 누런 종이 한 장, 그리고 수십 년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온 낡은 금전출 납부들,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잊고 있던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그래, 나 김영희. 평생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희미하게나마, 아주 희미하게나마 나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작은 불씨 같은 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한참 지나서야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며느리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어휴, 이 쾌쾌한 냄새는 여전하네. 유진이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물티슈를 꺼내 의자를 박박 닦고 나서야 겨우 엉덩이를 붙였어요. 제가 차린 음식에는 젓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이런 기름진 음식 못 먹어요. 몸에 안 좋아서. 그러더니 보란 듯이 자기가 편의점에서 사온 샐러드 통을 꺼내 먹더군요. 제가 오랜만에 본 손주가 예뻐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리 오나며 팔을 벌리자 며느리는 아이를 제 뒤로 획 잡아당기며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애한테 기름 냄새 배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식사가 끝나고 저는 큰맘 먹고 신용카드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유진아 그 카드 말이다 하고 운을 뗐죠.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이 어디다 잃어버리시고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제가 그걸 왜 가져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에 잠시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려 잊어버린 건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옆에 있던 진우는 곧바로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유진이 그런 애 아니에요. 엄마가 깜빡하신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제 카드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문자 내역과 바로 그 물건들을 들고 찍은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유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소리쳤어요. 그거요? 어머님이 저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거 사라고 하셨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옆에서 잠자코 있던 아들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엄마, 사실은 제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투자금이 좀 필요한데. 아, 그래서였구나. 이 모든 게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저는 텅 빈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드에 있던 돈은 저 여자가 다 써서 한 푼도 없다. 니압이 수술비도 없어.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절박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래도 이 집으로 주택연금이라도 신청해야 할까 보다. 주택연금이라는 네 글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며 뒤집혔어요. 뭐라고요? 주택연금이요? 그럼 나중에 우린 뭘 물려받으라고요?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아버지 수술도 시키고 저희 사업 자금도 보태주세요. 어차피 이 집 조만간 우리 거 될 거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거? 평생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이 처음부터 자기들 것이었다는 듯 말하는 저 뻔뻔함. 아들의 침묵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겠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아들을 위해 바쳤던 내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절망이 분노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며느리가 어차피 우리 거 될 집이라고 악을 쓰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평생을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제가 소리치며 밥상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여긴 우리 집이야. 니들 집이 아니라. 그 바람에 상위에 있던 작은 소주잔이 넘어지면서 며느리의 새하얀 명품 원피스 위로 맑은 술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눈이 완전히 뒤집힌 게 유진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악,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이성을 잃은 며느리는 식탁 위에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어 버렸죠. 뜨거운 국물이 제 얼굴과 목을 타고 흐르는데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보다 심장이 재가 되는 듯한 고통이 더 컸어요.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악을 썼어요. 내깐년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 돈 우리 엄마 안마의자 값도 안 나와. 내 다이아 목걸이 값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걸 다시 달라고 해? 스스로 모든 걸 실토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통도 잊은 채 짐승처럼 달려들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 니아비 수술비를 훔쳐가 놓고도 저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제 평생 누구의 머리채를 잡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유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핥히는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아들이 포효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아들 진우가 달려들어 자신의 어머니인 제 뺨을 전력을 다해 내리쳤어요. 짝 하는 살점이 터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제 몸에 부딪힌 밥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엎어졌어요. 바닥에는 떡국과 나물 반찬, 깨진 그릇들이 제 처참한 신세처럼 나뒹굴었죠. 귀가 윙윙 울리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뺨보다 뜨거운 국물에 댄 얼굴보다 아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그때까지 방 안에서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고만 있던 남편의 눈에 핏발이 서는 걸 봤어요. 평생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던 순한 사람. 자식 앞에서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던 내 남편. 그 사람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평생 한 번도 든 적 없던 주먹으로 하나뿐인 아들 진우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했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엉망으로 엎어진 밥상과 음식물들 위에서 저는 이상하리만치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이 저를 일으키려고 다가왔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밀어냈어요. 제 스스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죠. 얼굴은 눈물과 떡국 국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뺨은 터질 듯이 부어올랐지만 제 눈빛은 이전에 눈물 많던 김영희의 것이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나자빠진 아들 진우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집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내 평생을 바쳐 너를 낳고 길렀다. 그런데 오늘 내 애비 목숨값을 훔쳐간 저 계집 때문에 이 애미를 때려. 제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며느리 유진이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네가 훔쳐간 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탐내던 이 집, 너는 여기서 흙 한 줌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망설이지 않고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이미 저희 집의 고성과 싸움 소리를 들은 옆집, 앞집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죠. 부산의 낡은 구도심.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아이고, 영희 씨 괜찮나? 저런 후레 자식들.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이웃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문 밖을 가리켰어요. 진우와 유진이는 수십 개의 경멸 어린 눈초리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진이는 끝까지 제게 약을 쓰더군요. 두고 봐. 다신 이 더러운 집에 오나 봐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웃들의 웅성거림 속에 초라하게 묻혀버렸죠. 제 아들 진우는 차마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뒤를 따라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악을 쓰는 동안에도 제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아들이 내린 최종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순간 제 눈꼬리로 흘러내린 것이 뜨거운 눈물인지 아니면 아까 며느리가 끼얹은 떡국 국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내 아들이 죽었다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아수라장이었던 집안을 치우는 것으로 다음 날 아침이 시작됐어요. 엎어진 밥상, 깨진 그릇 조각들, 바닥에 흥건한 음식물들. 마치 우리 가족의 부서진 모습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지난밤 아들의 뺨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을 때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부서져 내렸거든요. 바로 아들에 대한 미련과 기대였죠. 모든 게 부서지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남편과 나는 말없이 집을 치웠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는 부산 시내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허름한 시장 옷차림의 늙은 부부가 찾아오니 젊은 변호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저는 제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 은행 문자 내역,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변호사는 모든 걸 보더니 이건 명백한 절도 및 사기죄에 해당하며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는 며느리 최유진을 고소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 부부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전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낡은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새로 쓴 유언장에는 우리 재산의 절반은 남편의 수술과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적었어요. 아들 이진우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넣지 않았죠.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SNS 게시물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죠. 법정은 며느리에게 우리가 도둑맞은 돈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시아버지 수술비 훔쳐 명품 산 며느리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죠. 경제적 압박과 끝없는 망신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당연히 파탄이 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그랬었죠. 어차피 우리 거 될 집 팔아서 투자하라고요. 저는 그 소원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에 투자하기로요. 우리는 정든 부산의 낡은 집을 처분했어요. 평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곳이라 시원섭섭했지만 과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죠. 우리는 집을 판 돈과 며느리에게서 받아낸 배상금을 합쳐 평생 꿈꿔왔던 곳으로 떠났어요. 바로 제주도였죠. 우리는 애월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마당 딸린 집을 샀어요. 좁은 골목길 대신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와 상쾌한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었죠. 남편은 그 돈으로 깨끗하게 무릎 수술을 받았고 언제 아팠냐는 듯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당을 거닐었어요. 저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남편은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죠. 부산에서의 삶이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제주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어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늙은 내가 배워서 뭐 하나 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더 이상 세상의 무지한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지관의 젊은 선생님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채널 이름은 영희 할매의 인생 떡볶이. 제주도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우리 집 부엌에서 저는 40년 넘게 만들어온 제 떡볶이를 만들며 제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특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어머님, 용기에 감사드려요. 저도 어머님처럼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같은 댓글을 남겨줄 때마다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제주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문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의 전 며느리 유진이었죠. 그 애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우 씨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저도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꺼버렸어요. 옆에서 함께 화면을 보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죠. 저는 창밖에 푸른 제주 바다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영감, 내 아들은 설날 그날 내 뺨을 때렸을 때 이미 죽었소. 저 여자는 내 아들을 죽인 여자일 뿐이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왔다 밀려가더군요. 마치 제 인생에 아팠던 기억들을 전부 씻어내는 것처럼요. 우리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대신 우리 자신과 존엄한 삶, 그리고 훨씬 더 넓고 따뜻한 세상을 얻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겁이 나면 내 등 뒤에 숨던 어릴 적 진우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어요. 그 아이는 그날 제 뺨을 때린 그 남자의 얼굴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존중 없는 관계는 그저 흙탕물일 뿐이에요. 때로는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어낼 용기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결국 피가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